안녕하세요. 토사부의 부동산 뉴스입니다. 오늘도 나부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나불나불입니다. 오늘은 땅값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요.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지. 아파트는 이제 갭이 시세가 있고 거래가 많다, 똑같은 컨디션이 많잖아요. 비교할 사항이 이렇게 투명하게 보이는데, 토지는 시세도 사람들이 데이터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고 컨디션도 다르고, 그래서 어떻게 가격이 정해지는지를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은 가격은 거의 100%가 역사적으로 거래된 가격이죠. 거래 사례요? 거래 사례입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수익 환원율이나 조성 원가법이나 이런 부분을 많이 쓰지 않아요. 지어진 내용 연수는 감안을 하되 아파트나 주택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거래된 거래 사례를 다 봅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KB스타에서 대출 기준가를 매주 공시를 하고요. 네. 또 그 가격 자체가 매주 또 이 매매된 금액을 또 반영을 합니다. 거의 네. 시세와 거의 동일하다. 그리고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좀 다르다. 왜냐하면 단주택 같은 경우에 토지와 건물로 유동분이 두 개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토지에 대한 대지의 가격, 그리고 건물에 대한 조성 가격, 이렇게 해서 정해지죠. 통상적으로 그 단독주택의 매매 금액은 토지와 건물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제곱미터당 단가를 내지는 평당가를 정해서 책정이 되죠. 이제 기존의 거래 사례를 기준을 해서 방향에 따라 가지고 정해지는 거예요. 그 방향은 두 가지가 있겠죠. 우상향인 경기 예측 신호가 앞으로 좋겠다라는 방향이 있고, 반대 방향이 있겠죠.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최근 20년 정도를 볼 수가 있어요. 카페나 동호회를 통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삶의 가치를 좀 뛰어넘자. 양평, 용인 이런 쪽으로 단독주택 부지를 개발하는 시행사를 통해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개발한 토지에 건물을 지어가면서 각 입지별로 매매 사례 금액이 형성이 되고, 그 가격들은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아파트 가격보다는 비쌌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보다 훨씬 삶의 질이라던가 어떤 경제적인 능력이라던가 이게 훨씬 좋았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100% 다 깨졌죠. 확 깨졌습니다. 깨진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큰 거는 편의성 같아요. 예전에는 어떤 삶의 질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있었다면, 편의성이나 입지 이런 게 모든 게 가격으로 환산돼서 더 많은 가치를 시장에 반영되는 게 훨씬 갭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특히나 역세권이나 아파트들은 그런 부분들이 가장 집약돼 있어서 가격이 몇 배가 차이 난다. 우리가 다루는 이제 토지에 대한 가격은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땅에 대한 단가. 자, 땅은 비용이 투하된 것이 아니고 자연 상태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땅 모양에 따라 가지고 그 가중치는 좀 변할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땅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위에 건물을 지어야 될 땅들이기 때문에, 그죠?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절대농지는 다 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절대농지 빼고 개발행위나 건축이나 할 수 있는 땅들을 가지고만 한번 얘기해 봅시다. 그런 땅들이 이제 예를 들어 건축할 수 있는 가용 면적, 그리고 이제 그 건축을 했을 적에 차후에 발생되는 임대 수익 규모, 그런 거에 따라 가지고 토지의 단가는 정해지겠죠. 그렇죠. 그거를 반영하는 게 도로폭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최소 도로 한 4m 정도의 이제 땅을 가지고 얘기할 적에 같은 주거 지역 내에 한 200평에 대한 땅에 대해서 용인에 있는 4m를 물고 있는 땅, 인접 시군구에 있는 안성, 예를 들어서 죽산이라고 칩시다. 터미널 쪽에 4m를 물고 있는 주거지역 200평의 땅의 가치가 왜 다르냐. 개발했을 때 수익 자체가 달라지겠죠? 그렇죠. 인구죠. 결국에는 이제 용인시 같은 경우는 이제 130만 명 가까이 이제 인구가 유입되어 있는 상황이고, 안성시는 아직까지 20만 명이 안 되지 않습니까? 10만이 안 될 거예요. 네. 건물을 지었을 적에 수익률을 담보할 수 있는 유동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땅값은 정해지는 겁니다.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 현업에 있는 부동산 업자들 입장에서 가격을 얘기할 적에는 매매 금액이 데이터를 땅이나 디스코나 밸류맵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만드는 회사들에서 정보를 취합을 해가지고 가격 지도를 만들어가지고 노출을 하잖아요. 그 역사적인 거래 가격이 기존의 땅값을 담보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최소 가격이라고 봐야 되겠죠. 방금 말씀드린 것은 기존에 팔린 가격이고, 현재 이 시점에서 이 땅값의 가격은 어떻게 정하느냐, 그게 관건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정할 것 같아요? 매도자의 의지가 좀 들어가지 않을까요? 매도자의 의지는 어떻게 만들어지겠습니까? 의지는 이 땅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거나 수요가 많다는 확신이 있을 때 상당히 좀 주관적인. 그렇죠. 주관적이라고 볼 수 있죠. 매도자의 주관이 거의 100%가 되겠죠. 이제 주변에 예를 원산면 독성리 1번지로, 예를 들어서 독성리라는 것은 이제 SK 하이닉스가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주변 땅들을 가진 분들은
이 시장의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토지 가격은 계속 우상향할 걸로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공업지역 바로 붙어 있던 땅들은 그 주변에는 뭐 분명히 이제 임대형 기숙사나 상가들이 들어와서 뭐 주변에 이제 부도심을 형성을 해야 되는 땅들로 좀 더 재배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경기 상황과 상관없이 그 가격은 더 높게 팔려는 사람들일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는 사람 입장이 있잖아요. 살려는 사람의 입장은 뭡니까? 이 땅을 사서 개발해서 그 정도의 수익이 난다고 판단했을 때 그 가격을 받아들여주면 그게 가격이 되는 거고. 그 기준에 대한 가격은 기존에 역사적으로 팔린 가격, 최근 거래 사례, 그리고 이제 최근 몇 년 사이 거래 사례를 보겠죠. 보겠죠, 아무래도.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가격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는 또 비용이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비용 중에는 건축비가 포함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땅값에다가 내가 건축비를 투하해서 이 건물을 지었을 때 들어오는 수익률이 내가 투입 비용 대비해서 나에게 만족스럽다라고 생각하면 가격 결정을 하겠죠. 그래서 그 수익률이 담보가 되어가지고 기꺼이 나는 이 땅값이 지난달에 300만 원에 거래가 됐는데 매도자는 이제 400만 원에 제한을 했는데 내가 비용을 들이더라도 수익률을 뽑을 수 있다라는 확신이 든다라고 하면 기꺼이 가격을 지불을 하겠죠. 그게 또 가격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 금액이 정해지는 거죠. 상당히 좀 변동성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아파트처럼 빈번하게 거래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반대 입장도 있겠습니다. 분명히 뭐 독성리 뭐 원산 하이닉스 옆에 땅을 오래전부터 가지고 있는 분들 중에 가족 중에서 시집 장가를 가는 자식이 있다. 돈을 써야 되는 시기가 왔다. 그리고 사업을 하다가 큰 손실을 봐서 뭐 대출을 많이 받았다. 네. 300만 원에 거래된 사람이 있는데 빨리 팔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가격의 차이는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매도자의 주관적인 상황에 따라서 제가 봤을 때 80% 이상은 경기 상황에 따라간다. 그 영향이 개인에 미치는 영향력에 따라서 본인들이 판단하는 가격은 다 다르다. 네,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제 견딜 여력이 있는 분들은 뭐 기존에 거래된 300만 원 이상 받으려고 할 겁니다. 아무래도 뭐 기존 거래 사례를 대부분은 공유를 하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이고 주변의 상황에 따라서 상당히 주관적으로 작용이 된다. 매수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판단하는 것은 다른 거예요.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가격은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높게 이제 내 땅의 가치를 평가하고 있는 토지주들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그래서 천편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것이 토지에 대한 가격이고, 최근에는 어떤 사례가 있습니까? 뭐 반도체 관련된 협력업체가 원산 배감 쪽에 공장을 찾는데 그 건물이 지어진 500평에 200평이 근생 제조장으로 지어진 건물들이 많지가 않아서 구해지는 대로 매매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죠. 또 사이즈가 작으면 그만큼의 시소한 가치가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땅값이라는 것은 각 필지가 가지고 있는 현황과 매도자의 입장, 매도하는 시기 이런 부분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타이밍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30 근데 최소한을 생각한다면 내가 산 취득가 거기에 건물을 지었다면 투입된 원가 플러스 나의 어떤 기여도 이 정도는 최소한 보장이 되는 가격에서 출발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지에 대한 가격 결정되는 그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그 가격이라는 부분이 개별적으로 사람들한테 판단되는 근거가 결국에는 경기의 방향에 따라서 거의 80% 이상 정해진다. 그래도 이 경매 물건이나 뭐 공매 물건을 보면 용인에 나오는 땅은 사실 별로 없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 소재라는 부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네, 맞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그래서 담보물 평가를 할 적에 매매 금액을 참고로 합니다. 예를 들면 토사부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용인에서는 뭐 호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반도체 산단에 대한 뭐 진행, 반도체 도로 관련해 가지고 고시된 도로망, 그리고 뭐 추가적인 지하철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 여러 12개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땅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언젠가는 저렇게 구인이 되겠지라고 하지만, 그래도 금융기관에서는 분명히 기존의 거래 사례만 가지고 해서 담보 평가를 할 뿐이지 거기에서 호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죠. 그걸 보죠. 왜냐면 그렇습니다. 예. 돈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조금의 담보에 대한 관리를 하려는 취지가 강합니다. 그래서 현재 매매되는 금액과 이제 은행에서 대출받는 금액은 분명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땅값에 대해서 얘기를 하니까 일단 절대농지에 대해서는 배제하고 얘기했는데 지금 진행구역이죠. 절대농지의 가격은
농지 전수조사 이후로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거래도 멈춰있는 상태입니다. 일반적인 다른 땅에 대해서는 그래도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반도체 협력업체 공장 용지나 사업 목적에 있어서 움직이는 땅들은 계속 거래가 되고 체류형 쉼터라든지 이런 만족을 위해서 일어나는 것들도 간간히 있고요. 농지에 대해서는 사실 지금의 상황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솔직히 농지에 대한 가격, 절대 농지, 절대 농지뿐만 아니라 개발할 수 있는 농지와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목적 달성을 했다. 누구의 목적 달성? 정부는 목적 달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 목적이라는 부분은 뭐냐면 지가 상승을 얘기하는 거죠. 투자라는 부분은 예측 가능성이 담보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이제 농지라는 부분은 개발을 할 수 있는 땅과 개발을 할 수 없는 절대 농지로 나눠지겠지만 이 절대 농지라도 여의도 면적의 9배 정도 되는 면적을 계속 줄이잖아요. 쌀이 남아 돌기 때문에 그래요. 쌀이 부족한 나라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그래서 그걸 갖다가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 가지고 한 10년 전부터 해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이나 내지는 특지개발로 해가지고 이제 농지를 보상을 통해 가지고 LH가 시행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죠. 특히나 네. 수도권에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대도시 주변에 있는 농지들을 투자하는 분들은 꽤 많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 농지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대도시가 있으므로 사람들이 많이 유입됨으로 해가지고 산단도 많이 형성이 되고 또 부수적인 이 부도심을 형성해야 될 그런 수요가 많아지지 않습니까? 특히 용인 같은 경우에 그렇죠. 예, 화성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그래서 그런 일반적인 농지를 취득하는 분들은 언젠가는 여기에다 건물을 짓겠다라는 생각을 가신 분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파트에 살다가 나중에는 이 땅에다가 작은 집을 짓고 여성을 보내려는 그런 목적과 또 내지는 농사도 짓고 나중에 부도시화 될 수 있는 그런 도로 접근성이 좋아진다라고 하면 거기다 상가를 지어가지고 임대 수익을 받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탑재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다. 가능성을 다 열어놓는 거죠. 그래서 땅값이 형성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농자가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문제, 그리고 이제 소유한 농자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 강제 이행을 통해 가지고 매각을 시키겠다. 그러면 전수소를 한다. 그러면 기존에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해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어떻습니까? 건물을 지어야 될 텐데 지금 건축비가 싸지 않잖아요.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게 건물을 지어 가지고 나는 수익률이 처음에 본인이 생각했을 적에 예측한 수익률과 맞느냐 안 맞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농지의 가격은 떨어지거나 올라갈 거란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농지의 가격은 분명히 양극화될 가능성이 높다. 아파트처럼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동성과 도로망 개발 가능성이 담보가 되어 있는 그런 주변의 농지들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시간을 내서라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시기까지 연명을 할 노력을 할 거고요. 그리고 최소한의 이제 개발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제 농지를 벗어날 사람들이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비용을 투하를 할 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는 각 농지가 처해 있는 수익률에 따라가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수익률은 건물을 지을 때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지가 됐을 때. 그러면 건물을 짓지 않고 파는 게 낫다, 이게. 경제학적으로 표현하면 한계 농지다. 그러니까 한계 농지라는 것은 한계 기업과 똑같은 개념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죠. 네네.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안 된다. 농사를 짓는 것이 최선이 이런 농지들 같은 게 어떻게 될까요? 투자를 하겠어요?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그런 농지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팔리겠어요? 팔립니다. 안 팔립니다. 결국에는 좋은 입지의 농지와 그리고 이제 한계 농지에 가까운 입지에 있는 농지들은 점점 격차가 벌어질 거다. 그리고 그런 가격대의 형성은 지금 현재 주택시장하고 거의 유사하게 흘러갈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격차가 더 벌어지겠다. 농지에도. 그래서 개발할 수 있는 농지들의 입지는 아주 중요해지는 거죠. 농사를 지을 수 없으면 개발을 해가지고 네네. 수익률 시장으로 변화를 시키면 되니까 그 비용에 따라 가지고 이제 포기를 하느냐 아니면은 거기다 건물을 짓고 상가를 아니면은 내 집을 짓고 하겠느냐 입지에 따라 가지고 좀 재편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죠. 가격이 재편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농지 시장은 점점 하방 안정화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입지가 좋은 농지의 경우는 거의 다가 건물이 다 들어서지 않느냐. 좋은 얘기인지 나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방향들이 눈에 보이고 있다. 농지의 호불호가 확실히 갈린다. 네, 그런 터닝 포인트. 모멘텀의 시작에 그렇습니다. 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시장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궁금하고요. 의견이 있으신 구독자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저희가 유료 네.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땅에 대해서 상담이 필요하시면 5만 원 컨설팅을 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댓글창에 보이는 전화번호, 그 메일로 네. 자신의 히스토리를 남겨주시면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가격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상당히 그 중간적인 그 매도자 입장에 따라서 시장 상황이 반영된 매수자의 선택이 협의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 토지의 매매 가격이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끝!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